작가라는 정의를 저는 만약에 내릴 수 있다면 오늘 글을 쓴 사람, 오늘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쓴 사람, 그게 일기일지라도 매일 쓴다. 저의 글쓰기 기초 훈련은 서평이었어요. 책을 일부러 보지 않고 쓰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즈 능력이 좋아져요. 네, 이제 정혜울 작가님하고 3회인데요. 시간이 막 되게 빨리 가네요. 네. 말씀이 되게 저도 재밌어요. 그죠? 네. 자, 제가 이 시간에 특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책은 사람들이 잘 안 읽고 안 팔리는데 책을 내고 싶어 하는 분은 자꾸 늘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는 내가 글을 써서 그거를 펼쳐볼 수 있는 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SNS 뭐 하여튼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제 네. 그 얘기를 작가분께 직접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내가 여기 생각이 막 몽글몽글한데 이게 네. 쓰면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대로 이렇게 잘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대로 출력하는 건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좋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제 인생을 책으로만 써도 대화 소설 막. 그쵸. 근데 대부분 인간은 그래요. 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글을 쓴 사람은 그것에 비하면 사실 소수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갈라지는 경계가 어딜까?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과 정말 하고 싶고 정말 그 길을 팔리든 안 팔리든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경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마음속에서 항상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라는 것의 정의를 저는 만약에 내릴 수 있다면 등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등단해도 글 안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등단한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 오늘 글을 쓴 사람. 맞아요. 예, 오늘 글을 쓴 사람. 오늘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쓴 사람. 그럼 여러분 다 작가일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 줄이라도 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쓴 사람은 네. 그게 일기일지라도 전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삶을 매일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김은 작가가 왜 네. 연필로 이제 꾹꾹 눌러 쓰는데 하루에 원고지 꼭 10장 쓴다. 네. 생각이 나든 안 나든. 루틴이 되게 쓴다.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목표를 조금씩 정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저는 주로 이제 원고 마감이 많으니까 이 오늘은 이 잡지에 또는 내일은 이 신문에 쓰는 이 칼럼을 쓰지 않으면 잠을 안 자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루틴이 몸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건 막 쓰는 게 아니라 정성 들여서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성 들여서 A4 반장 정도? 매일 쓴다. 예, 매일 네. 쓰는 것. 예, 그래서 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기 쓰는 게 힘드신 분들은 저는 가장 우호적인 독자를 생각해서 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걸 해보라고 네. 많이 말씀드려요. 편지를 쓰면 2인칭의 독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내 얘기에 예. 하여튼 잘 끄덕여주는 예. 것 같은. 나에게 가장 공감을 잘해줄 것 같은 네. 아주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다정한 사람을 떠올린 되게 후 다정한. 내가 뭘 해도 들어줄 것 같은 네. 그 사람을 떠올린 후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느낌으로 매일 쓴다. 매일 쓰시면 분명히 발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저의 글쓰기 훈련의 가장 그 기초 훈련은 서평이었어요. 예, 저는 서평을 통해서 작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독후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서평을 이렇게 쪼개서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쓰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올라서 이게 한 번에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챕터별로 쓰는 거예요. 한 챕터를 읽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쓰고 또 내일은 이 챕터를 읽고 또 독후감을 쓰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8챕터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면 그걸 다 읽고 나서 8개를 쓴 다음에 그걸 또 하나의 글로 다시 연결해서. 믹싱해서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서 한 편의 글로 완성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섬세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책을 일부러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일부러 며칠 묵혀요. 묵혀서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이 남는지를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책을 일부러 보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그때까지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기억에 남는 거. 그래서 네. 인용하고 싶어도 참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만을 갖고 쓰게 되면 패러프레이즈 능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쓰면서 내 문장이 되는 거죠. 네.
직접 보고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접 인용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문장을 쓸 때도 있어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내 것이 돼서 그런 식으로 문장 훈련이 돼요. 발효하는 과정. 예. 근데 지금 이 말씀이요. 네. 소위 뭔가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일, 소위 뭐 창조적인 일, 무슨 뭐 크리에이터 혹은 쟁이들이 거치는 과정을 그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른 예술 분야도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해요. 예. 뭐가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루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생활이 굉장히 우리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뜻밖에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루틴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일찍 잔다. 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 그런 자기의 루틴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깨지 않으려고 뭐 나는 약속도 가급적 하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루틴의 중요성을 맞아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 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발효 과정인데요. 네. 제가 소위 아이디션이라는 거를 할 때도 일단 다 집어넣어요. 자료들, 정보들 뭐 그러고 나서 며칠 이게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우유가 발효해가지고 발효유 되듯이 처음에 집어넣었던 것하고는 다른 게 나와요. 맞아요. 네. 그게 창조적인 어떤 것이 이 네. 안에서 무르익어서 나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의 도움도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막 꿈도 꾸고 무의식에서 뭔가 정보를 막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더 깊이 받아들이고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건 잊어버리거나 버려요. 그러면서 무의식이 뭔가를 이렇게 막 컴필레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조합을 해서 네. 재배치를 해서 의식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줘요. 네. 꿈속에서 어떤 문장을 볼 때도 있고 그리고 꿈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을 쓰는 작가들 정말 많거든요. 그거는 네. 무슨 신비주의가 아니라 아니고 실제?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무의식을 통해서 정보를 때로는 더 깊이 각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김치나 발효식품처럼 발효해서 전혀 다른 맛에 처음에 내가 인풋과 전혀 다른 맛에 나만의 아이디어가 이제 그러니까. 무의식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죠. 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어떤 글을 쓰고 계세요? 예, 요새는 사실 그리고 이제 예. 관심사도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다양한데 사실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확장이 되는데 네. 문학과 여행과 심리학인 것 같아요. 예, 문학, 여행, 심리학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그러니까 문학을 읽다 보면 또 문학 작품에 나오는 뭐 사회과학 책도 있고 철학 책도 있잖아요. 그렇게 뻗어나갈 때도 있고 또 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 여행지에서 만난 지식들 네, 네. 뭐 또 여행지의 어떤 여행지에 또 그 문학이며 예, 작가며 또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들의 뭐 건축에 관심이 생겨서 건축학 책을 막 예, 찾아보기도 하고 네. 굳이 내가 지금 쓸 책이 아니더라도 네. 뭔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건 다 찾아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마음 챙김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상처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서 아니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그걸 제대로 이렇게 분출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면 그게 또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 화가 뻗칠 수가 있어요. 네. 마음 챙김의 반대말이 마음 놓침이더라고요. 네. 마인드리스니스, 그다음에 마인드풀니스인데 이 마음 챙김과 마음 놓침의 상태를 내가 바라보면서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게 글쓰기에 항상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 책을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왜 예. 저 김연경 작가도 네. 왜 그쪽 심리학 공부가 그렇죠. 굉장히 깊어져서 네. 자기 상처를 치유하려고 예, 처음에는 했는데 이제 어떤 병원으로도 안 돼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다 안 돼서 내가 책을 보고 내가 정신 분석을 하고 내가 마음 치유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공부를 하셨는데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에도 눈을 뜨게 되는 네.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되게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트라우마가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상적으로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면 그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더 병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상처들이 쌓여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없는 사람도 문제예요. 네. 예, 없으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저는 심리학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네. 아, 행복한 집안에서도 트라우마는 항상 일어날 수 있구나. 네. 우리는 행복했지만 네. 사실은 부모님의 살지 못한 삶이 부모님의 컴플렉스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유전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부모님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은 자기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그 컴플렉스의 감정을 유전받아요. 그래서 자신도 비슷한 패턴으로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 대에서 끊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상처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어떤 순간은 막 펑펑 울 때도 있고 어떤 순간은 막 깔깔 웃을 때도 있고 막 정말 감정의 진폭이 넓어져요. 예, 그러면서 저는 융심리학의 도움을 네.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 삶에도 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어떤 신화 같은 것 그러니까 네. 신들의 이야기란 뜻의 그 아니, 신화가 아니고 아니라, 신성한 스토리 네. 그러니까 아무도 내 삶의 어떤 고유성을 건드릴 수 없는 저마다의 네. 왜 도토리는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맞아요.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갈 수도 있는 네. 나만의 개인의 신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그 신화를 매일매일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되게 제 인생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네. 예, 그게 문학과 여행과 심리학이 네.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어떤 안정된 삼각형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산이 되면서 그게 글쓰기나 글감도 되고 예, 책도 쓰게 되고 지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얼굴이 네. 좋아 보이세요. 제가 아까 뭐랄까 평안해 보인다, 평화로워 보인다. 그거는 어디에 가 닿은 느낌이 난다. 그건 너무 좋게 봐주신 거고요.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노력은 거의 하죠. 한 1년 만에 뵌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또 힘들었던 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마음속에 고민이나 이런 거는 지금 더 많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원하는 게 더 많을 때 그리고 내 안에서 뭔가 막 프로젝트가 많은 거죠. 하고 싶은 것들이 그러니까 많고. 꼭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 네. 제가 그런 글을 읽었는데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상처를 치유한다는 뜻은 상처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상처는 삭제가 안 되고 트라우마는 지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상처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자체를 삭제하거나 지울 수는 없지만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눈, 나의 퍼스펙티브, 나의 프레임을 바꿀 때 상처는 치유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처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약간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데 뭐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적도 있고 그리고 30이 넘어서도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상처가 저를 이렇게 뭐랄까요 휘저어서 제가 그 상처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옥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상처로부터 정말 길을 쓰고 벗어났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더 많이 성숙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상처에 고마워하진 않아요.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상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더 나쁜 거죠. 예. 그래서 그 상처로부터 제가 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제가 그 상처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구나. 나는 거기서 오는 자신감. 그 트라우마보다 내가 강하구나. 물론 이 자신감이 언젠가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건 뭐 다. 예, 더 큰 트라우마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저는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 11살 때 왕따를 당한 기억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가능성을 많이 죽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를 왕따시킨 분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는 거의 지배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업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저를 먼저 미워하시고 왕따를 시키니까 아이들이 다 같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네, 그러니까 방어적인 왕따인 거죠. 나도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쟤를 같이 미워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때는 막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를 가는 게 싫어지니까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11살짜리가. 꼬마가. 예, 그런 거를 제가 숨기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숨겼는데 그 20년 동안 숨기면 그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원형적인 상처와 대면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없다는 배움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융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의 원형적인 상처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그거더라고요. 모두에게 버림받은 느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하고 이제 저에게 아무도 세상에는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영원히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11살 때 한 거예요. 그게 예. 작가로 만든 거. 예. 근데 그 상처를 제가 극복하려고 제 무의식에서는 엄청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 구원의 동아줄이 저에게는 항상 책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글을 쓰면서 친구가 많아졌어요. 제 독자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끊어졌던 인연이 글을 통해서 맞아요. 예, 책을 20년 전에 보고. 친구가 네. 전화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글을 통해서 제가 음. 저 자신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저도 모르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처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성장하는. 네.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고 이제 정리 겸 해서 드리면 네. 그 글쓰기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이제 과정이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어느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느낀 적이 한 번 있는데 자전적인 소설인데 주인공이 남편한테 이제 매 맞고 사는 작가로 그 소설 속에 나오죠. 근데 그 소설은 매우 자전적인 성격의 소설이라고 다 알려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상처에서 벗어났구나, 이 작가가. 그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직시했다는 거거든요. 네.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이고 맞아요. 말하자면은 내가 나를 해리시켜서 분리시켜서 맞아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와 그 물에 빠진 나를 바라보는 내가 동시에 다 돼야 돼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거리가 더지는 거고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의 상처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다면 그 글을 쓰는 순간 그 상처는 나를 또다시 공격할 수 없다고. 말보다 사실 글이 더 좋아요. 말로 하면 그게 가볍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어요. 내가 그 상처를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그래요. 친구가 저를 네. 이상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예,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네.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을 더 공격하는 그런 2차 트라우마의 위험이 커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내가 정말 상처를 받았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예, 주변 사람이 네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예, 그랬을 때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글로 표현해서 네. 내가 내 상처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거리가 어느 정도 생겼다 싶을 때는 그걸 더 나은 글로 쓰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네. 약간 초고는 네.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근데 울퉁불퉁한 초고라도 일단 써야 돼요. 예, 일기든 뭐 고백이든 뭔가를 써서 그걸 점점 더 나은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쓴다는 예, 거는 예. 이제 자기하고 제대로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깊숙이까지 들어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도였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니까 글쓰기야말로 자기하고 제대로 만나는 거고, 그리고 혹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가까운 누군가의 상처까지 같이 보듬는 아주 좋은 한번. 그리고 잘 쓰려면 매일 작가가 되는 거다. 오늘 조금씩 쓰는 거다. 네.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히 오늘 오신 보람이. 자, 마지막으로 혹시 뭐 글쓰기, 책 읽기 등에 관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가 이렇게 뭘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집중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낭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낭독을 하면 이게 엄청난 집중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하철에서도 낭독을 하는데 약간 소리 미친 내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봐요. 예.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아무도 안 봐요. 예, 오늘 한번 예. 그거를 정말 마음이 너무 산란할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소리 내서 이렇게 2, 3분만이라도 시 한 편이라도 아니면은 뭐 괜찮은 칼럼을 골라서 칼럼 좋아하는 필자를 하나 찾으셔서 예, 읽어보세요.
정 생각이 안 나시면 제 이름이라도 제 이름이라도 검색하셔서 네. 제가 이렇게 신문에 쓰는 칼럼이 한 번 낭독하기에 좋은 분량이에요. 분량. 예, 그래서 A4 한 장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마음 챙김이 저절로 돼요. 네. 제 주변을 투명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막이 저를 보호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항상 저는 약간 수호천사가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Perhaps Love라는 그 네. 노래 가사처럼 Shelter from the Storm이 돼주는 거죠. 피난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피난처가 독서가 될 수 있는데 묵독이 잘 집중이 안 될 때는 낭독을 해보시라는 해라. 거죠. 아, 하나의 아주 글을 좋은데. 예, 시나 칼럼이나 네.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고 이게 정말 재밌다 싶으시면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 게 굉장히 치유적이에요. 맞아요. 예, 안정이 돼요. 그리고 조금씩 녹음도 해두세요. 예, 녹음도 해서 들었고. 아이에게 들려주고 네. 또 이렇게 좀 친한 친구한테도 들려주고 그리고 그게 되시면 단편 소설에 도전해 보세요. 네. 예, 뭐 황수은의 소나기 이런 것도 내가 낭독해 보면 아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나? 맞아요. 이렇게 좋은 작품이었나? 정말 쉬운 소설도 낭독해 보면 달라져요. 맞아.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책과 친해지는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마음 챙김도 되고 두 번째는 표현보다 어떤 인풋, 예, 표현하려는 욕망보다 읽기와 듣기가 더 중요하다. 많이 평소에 읽고 예.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표현하라는 욕망들은 다 있거든요. 네. 그게 뭐 말이든 글이든 아. 정말 그냥 유창한 말 말고 정말 마음에 사람의 실린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지루해도, 아무리 군대 이야기라도. 예. 군대에서 축구하는 예, 그것에서도 뭔가 차이를 네. 감지해내는 거죠. 아. 그래서 아무리 뻔할 것 같은 이야기도 소중하게 들어주는 능력과 저는 똑같은 작품을 계속 읽었을 때 더 창조성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데미안을 20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런데 20번 읽을 때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게 같은 작품으로 안 느껴지고 내가 계속 변하는. 예, 매번 내가 변하면서 네. 이 작품이 더 풍요로운 말을 걸어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그 훈련이 돼요. 아, 나 이 사람 말 듣기 싫은데 막 시끄러운데 막 이 생각이 들어도 잔소리 같고 그래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이거를 좀 그 말 너머에 함축을 생각하면서 캐치하면서. 예, 텍스트 너머의 컨텍스트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표현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네. 더 깊은 표현에 가닿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채널의 핵심이 성장하는 어른이 됩시다잖아요. 이게 결국 자기하고 만나는 일 없이 성장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아주 그 얘기를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깊이까지 내려가서 잘 들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해주실 분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 마련하겠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이 라이나 생명 TV잖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